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게도 푸릇하던 청춘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머리가 흰머리가 내려앉은 할머니가 다 되었나 세월이 무상하기도 합니다. 살아오면서 세월의 모진 풍파 맞아가며 힘겹고 지치는 날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그렇게 고단하고 느리게 지나가는 것만 같았는데 그 세월도 하루하루 쌓이고 보니 벌써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채 붙잡아 볼 여유도 없이 좋은 시절 다 지나가 버린 것만 같아 가끔은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적지 않은 나이를 먹는 동안 세상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고 새끼들 내 힘으로 건사하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자부심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한때는 저도 제 앞날이 그저 평탄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던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대갓집 딸로 태어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딸 자식 귀히 여겨주시던 부모님 덕에 세상 풍파 모르고 자랐고 중매를 통해 만난 남편과 결혼해 20대 중반 꽃다운 나이에 연년생 아들을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찬성에 어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터를 잡고 살던 도시에서는 그래도 제법 이름이 나 있던 기업의 사무원으로 일하던 아이들에게도 참 다정한 아버지였어요. 지금이야 주 5일제가 정착되어 일하는 사람들도 주말을 누리며 산다고 하지만 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은 꿈조차 꾸기 어려웠습니다. 남편 일자리가 그래도 당시로서는 안정적인 편에 속하기는 했지만 새벽같이 출근해서 해가 다 져서야 돌아올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토요일도 당연히 일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고작 일요일 하루 쉬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참 열악하게 그지없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다들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제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장으로서 당신 식구들 건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쉴 틈 없이 일하는 것이 자신의 주어진 바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인데 그리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하면 일요일 하루쯤은 늦잠도 자고 푹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고작 하루에는 그 휴일 반납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일요일 하루 아니면 내 새끼들 크는 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갈 텐데 그래도 아버지가 되어서 뭔가 추억할 거리 한 가지씩은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게 날씨가 굳지 않은 날이면 꼭 두 아들 녀석 데리고 인근 공원이라도 소풍을 나가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직 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했을 정도로 어린 두 녀석들이 주말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어요. 그 시절에 남편 같은 가장이 그리 흔한 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감사할 일이었어요. 비록 서로 불같은 연애로 만나 이루어진 부부 사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아내인 저를 존중해주는 고마운 남편이자 저희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이 아버지와 소풍 갈 생각에 한 주 내내 일요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저도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기다려졌습니다. 일요일에 새벽같이 일어나 온 식구들 배부르게 먹일 김밥을 말면서도 그저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 조금 더 커서 학교에 들어가고 녀석들도 이제 부모와 노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할 나이가 되면 이것도 몇 년 후면 끝날 일이라 생각하니 더욱 그 시절이 소중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나철거리던 막내딸이 시집가서 이렇게 얼굴이 활짝 피어나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을 좋아하지 않기가 더 힘드셨을 겁니다. 저희 집 인근에 사시던 장인 장모님께도 항상 예의 바르고 깍듯하던 남편이었어요. 사람이 좋아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주변 어르신들 통해 남편 칭찬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친정 부모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 집 양반이 사람이 참 괜찮지.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도움 필요한 힘든 사람들 그냥 지나칠 줄 모르고 아주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야. 부부가 인상이 선한 것이 둘 다 제짝 잘 찾아갔어. 그런 어르신들 나쁘끄런 칭찬에 얼굴이 붉어지기는 했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남편과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제게는 칭찬과도 같이 들렸어요. 저런 사람과 함께 자식 낳고 살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리 좋은 사람이 내 아이들 아버지인 만큼 저 역시 어진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더 노력했습니다. 처음 만나서 아이들 낳고 6년 가까운 시절 함께 살면서 늘 한결같던 남편이었으니 그런 남편과 함께 나이 들어가며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새끼들 자라는 것 함께 바라보며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로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상사분들을 함께 모시고 가는 출장이라 남편이 회사 소유 차량에 운전까지 맡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다들 면허 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승용차 끄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자연히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도 흔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당시 치고는 제법 운전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장을 떠날 때마다 운전대를 잡게 되는 일이 잦았는데 저는 항상 그게 걱정스러웠어요. 여보, 요새 일이 많아서 잠도 모자랐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럼. 당신 나 운전 잘하는 거 알잖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잘 다녀올게. 우리 현우, 정우, 아버지 출장 간 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으면 맛있는 거 많이 사올 테니 현우는 동생 잘 챙기고 정우는 형 말 잘 듣고. 네, 아버지. 다녀오세요. 최근 부쩍 야근이 잦아진 남편의 출장길에 걱정스러웠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를 안심시키고 아이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높아 보였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울긋불긋 낙엽이 진 나무 사이로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남편의 모습이 제 평생에 결코 잊힐 수 없는 잔상으로 남아 이 나이를 먹은 지금까지도 눈앞에 어른거리곤 합니다. 쾌청했던 낮과는 다르게 저녁이 되자 예고에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괜히 가슴이 수런거리는 기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기운차게 뛰어다니던 두 아들 녀석들 간신히 재워놓고 한숨 돌리고 있자니 남편은 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갔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듯 고요했던 정적을 깨고 전화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문수 씨 댁 맞습니까? 지금 오문수 씨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덤프트럭이 남편 일행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덮쳤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소화기를 꽉 붙든 제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나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게 더없이 밝은 미소를 보이며 잘 다녀오겠다며 손을 흔들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사고라니. 이건 꿈이라고 현실이 아닐 거라 애써 부정하면서도 도무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얼른 가보아야 하는데, 내 남편이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만 불길하고 두려운 생각이 휘몰아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 늦은 시각에 근처에 사시던 친정 부모님께 자고 있는 아이들 부탁드리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남편의 사고 소식에 겁에 질려 울먹이는 친정어머니 모습을 보니 제게 닥친 이 끔찍한 상황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져 더더욱 두려웠어요. 그 늦은 밤에 회사 측에서 제공해준 차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길이 천리말리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내내 두 손을 꼭 쥐고 누구에게인지 모를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스름 새벽녘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야 겨우 도착해 병원 응급실로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처참하게 그지없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남편은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여보! 그 참혹한 광경에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제가 손가락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차마 쉽게 손을 댈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물가물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는 남편이 저를 알아본 건지 작게 입을 뻐끔거렸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 보호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의료진의 설명이 귀에서 이명처럼 웅웅 울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곧장 수술실로 옮겨지는 남편의 뒤를 비척비척 따랐어요. 간신히 남편과 손끝이 마주치게 무섭게 수술방 문이 닫혔습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그새 연락을 받고 사색이 되신 시부모님께서 고향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현우엄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아이고, 내 새끼 문수야, 문수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들을 절박하게 부르주는 시부모님께서도 피가 마르는 얼굴이셨습니다. 이윽고 수술방이 문이 열렸을 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출혈량이 너무 많고 상처 부위가 깊어서 오문수 씨 수술 중 사망하셨습니다. 안 돼! 선생님,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술실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은 시부모님의 애가 끊어질 듯한 오열에 미친 듯 병원 복도를 긁으며 의사에게 빌고 또 비는 저까지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작 35, 함께 늙으며 우리 아이들 학교 가고 장성에서 장가보내 함께 손자 안아볼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하루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렸다니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제가 까무러친 줄도 몰랐습니다.
천근만근 무겁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을 때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제 양손을 한쪽씩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 옆에 아직 너무 어려 그저 영문을 모르고 멀뚱멀뚱 눈만 끔뻑이고 있는 내 두 아들들까지. 아이고 연수가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연우 정우 저 어린 것들 가여워서 어쩌나. 고작 30. 젊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불행한 사고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딸 자식이 가여워 어쩔 줄 모르는 친정어머니셨습니다. 친정어머니 애가 끊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에 저도 그만 견디지 못하고 줄줄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던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의 빈소를 지키는 내내 이게 다 거짓말이었으면 지금이라도 남편이 벌떡 일어나 특유의 선한 표정으로 웃어주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넋을 놓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들 두 쌍의 눈이 두려움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시각각 울컥 올라오는 슬픔과 설움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회사 일로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으니 사측에서 약간의 위로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업무 중 사망이 인정된다고 해서 거액의 보상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것만 해도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닥치게 된 생활의 위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목을 조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고 졸업하고 결혼 전 짧게 격리로 일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결혼 이후로 쭉 가정주부로 살면서 집안에서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며 살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얼마간은 남편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둔 예금과 보상금으로 어찌 지낸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막막했어요. 냉혹한 현실은 30살 젊디 젊은 과부가 슬픔에만 잠겨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당장 저 두 아들 녀석을 먹여 살릴 걸 생각하면 언제까지 넋 빼놓고 지낼 수만은 없었어요. 갑작스레 아들을 잃은 시부모님께서는 거의 산송장이나 다름없으셨어요. 슬픈 와중에도 어떻게든 딸 자식에게 힘이 되어주시려 안간힘을 쓰시는 친정 부모님이셨지만 결국 내 새끼 책임져야 하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애초에 시댁이나 친정이나 부모님들 연로하셨고 손자가 장성할 때까지 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실 만큼 여유로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친정 부모님 덕분에 귀한 딸 행세하며 자라 큰 고생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거 따져가며 일 가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온갖 허드렛 일 다 받아가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썼어요. 익숙하지 않은 고된 노동에 몸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기분이었으나 그 일마저 없으면 내 새끼들 다 굶겨죽일 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들 학교 보내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생각을 하면 까마득했었어요. 내 한 몸 부서지더라도 버텨야 할 이유가 바로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일감이 생길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언제든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니 자연히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기는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연로하신 분들께 한창 기운이 넘칠 사내 아이들을 둘이나 맡기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들들이 수월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순하고 얌전한 성민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애를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 잃고 편모스라에 자라게 된 아이들이니 그 애틋함이 더하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어도 쉽게 호통치거나 꾸짖기 어려우셨던 것도 그런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죠. 제가 제 한 몸 부서져라 고생하는 이유가 저 두 녀석들 제대로 키워내기 위함이었으니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녀석들 훈육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아이들 나쁜 버릇 고쳐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고된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인지라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다더라도 아직 어려서 그렇겠거니 조금 더 머리가 굵으면 이 어미의 고생을 알아주고 철이 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허드렛 일 마다하지 않고 시작했던 일이 함께 하시는 분들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제법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이 워낙 딱하게 들리셨는지 일을 소개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일하게 된 곳이 재래시장의 한 두부 가게였습니다. 아기 엄마가 손이 야물어서 그런가 솜씨도 좋고 일도 아주 금방 배우는구먼. 당시 두부가게 사장님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셨습니다. 평생 홀로 일하시다가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저를 고용하시게 된 거죠. 사실 저희 친정에서 두부를 만들어 먹던 것이 집안 전통처럼 내려왔던 탓에 저도 어릴 적부터 두부를 만드는 일에 익숙하기도 했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잘 배워두면 자네한테 쓸모가 있을 거야. 당신 자녀분들보다 나이가 어렸던 제가 과부 신세되어 아이들 건사하는 것을 딱하게 생각하셨던 모양인지 가게의 비법까지 선뜻 알려주시는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오래 함께 일하지는 못했어요. 사장님께서 노환으로 결국 두부 가게를 접게 되셨거든요. 내 자식 새끼 중에는 두부 만들겠다는 것들 아무것도 없고 자네 편하게 갖다 쓴다고 해도 말 얹을 사람 아무도 없네. 대단치 않은 기술이라도 정성 들이는데 소홀히 하지만 않는다면 먹고 살 수 있을 게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도 전쟁 이후로 남편 잃고 자식들 홀로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당신의 처지를 당시에 저와 겹쳐보신 것 같았습니다. 비록 겨우 발 디딜 틈만 있는 좁은 공간이긴 해도 시장에 제 장사 자리까지 알아봐 주셨던 것 또한 그런 동질감에서 비롯되었던 거였겠죠. 제게는 평생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십니다. 오래된 재래시장의 외진 모퉁이에서 제 첫 번째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두부가게이긴 했지만 모두부보다는 주로 순두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주변 상인분들 모두 새벽같이 장사하러 나오셔서 아침에 부담 없이 뜨끈하게 후루룩 잡수시고 가실 수 있는 순두부를 준비했던 것이 예상보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가게가 워낙 좁아 가게 앞 길바닥에서 5분 10분 만에 서서 후루룩 드시고 갈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으나 제법 장사는 재미가 쏠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잃은 이후로 다른 사람들 가게에서 눈칫밥 얻어먹어가며 일거리 끊길까 전전긍긍하던 때를 생각하면 초라한 규모의 가게임에도 절로 기운이 났습니다. 그걸로 내 새끼들 학교 보내고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갈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고 그렇게 녀석들은 제 어미가 정성껏 만들어낸 순두부 덕에 무럭무럭 커나갔습니다. 와중에 형편이 조금 피게 되어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 자리 알아보아 본격적으로 순두부 식당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아들들 둘 키워내는 일이 결코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두 녀석 모두 성적이 점잖은 편은 아니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큰 녀석 작은 녀석 번갈아 가며 터지고는 했습니다. 성격이 괄괄한 두 녀석들이 동급생과 쌈박질을 해 학교에 호출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자식 새끼 잘 키워보겠다고 그리 고생을 하는데 어미 속을 저리 썩이니 제 가슴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비도 없어서 엄마 혼자 시장바닥에서 순두부 판다고 우습게 보잖아. 대체 왜 친구들을 쥐어패냐며 다그치는 제 말에 버럭 큰 소리를 치는 아들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놈이 순두부 파는 제 엄마가 창피하다고 쌈박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 처음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린 마음에 양친 모두 생존해 계시는 따뜻한 가정에 살림에 전념하는 어머니의 극진한 관심 받으며 자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겠죠. 아무래도 아비 없이 홀로 아이들 키우고 있다 보니 제 딴에는 아버지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항상 부족함이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자식들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순두부 파는 엄마 창피하게 여겨 사고치는 아들놈들에게 창피하고 서러운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것들이 아직 철이 없고 어려서 그렇다고 애써 스스로를 달려보려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어 더 큰 소리를 쳤어요. 순두부 만들어 파는 게 뭐가 어때서? 그걸로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것까지 다 그걸로 했는데 어미가 나쁜 짓을 해서 번 돈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인데 나는 떳떳하다. 감정적으로 다소 격앙되기는 했지만 틀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저 유난한 성미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싶기도 했어요. 남편은 싸움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 한번 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 아버지 그런 어진 성미를 닮았다면 저럴 리가 없는데 대체 누굴 닮은 건지. 자식 새끼들 걱정스러우면서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시장 바닥에서 순두부 파는 어미 내세울 것 없다 생각하는 놈들인데 저 아이들이 가게 근처에 얼씬했겠습니까? 제 순두부집에 한 번을 안 오는 아들놈들이었어요. 저들 키우겠다고 제가 이 고생을 하는데 어미를 저리 대하는 것이 섭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미로서 제 할도리를 저버린 적은 맹세컨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녀적 성미가 얌전했다 하더라도 긴 세월 아들 둘 키우면서 목소리 높이지 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나름대로 아들놈들 제대로 가르쳐보겠다고 호랑이 엄마 행세도 해보고 남편 없이 아들들 건사해 키우는 세월 동안 저도 나름대로 단단해졌습니다. 운영하던 작은 규모의 순두부집 역시 한 달에 하루 이틀 겨우 쉴까 할 정도로 1년 내내 제 인생을 갈아 넣어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아들 둘 각자 제 길 갈 수 있을 정도로 키워놓았어요. 제 욕심만 같아서는 두 녀석 모두 대학까지 마치게 해 잘 가르치고 싶었으나 두 놈 모두 공부에 소질이 있는 놈들은 아니었던지라 각자 기술 배울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마침내 취직하는 것까지 다 보고 나니 저도 이만하면 할도리는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 보기에는 대단치 않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평생 용을 써서 겨우 이뤄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철없던 녀석들도 제 손으로 힘들게 돈 벌어보니 세상살이 쉽지 않음을 실감했는지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각자 인생을 꾸려가는 걸 보니 그제야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제 머리에도 희끗희끗 흰머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아들 두 녀석 모두 30 언저리에 각자 제짝 만나 장가까지 보내면서 이제 정말
내 앞에 놓인 숙제에 다 치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 두 녀석 모두 출가시키고 나니 그렇게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어서 남편 만나더라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때가 되어 남편에게 당신 고생 많았노라고 우리 아이들 홀로 저만큼 키워낸 것 정말 장하다는 말 한마디 듣게 되면 그보다 더 뿌듯한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제 작은 순두부 가게는 변함없는 저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 입에 풀칠하고도 조금 여유가 남아 주변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처럼 젊은 날에 홀로 힘으로 어렵게 아이들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심스레 찾아간 기관을 통해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도 조금씩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재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힘으로 돈 벌어 어려운 아이들 도울 수 있다 생각하니 그리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일만 하느라 세월이 어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 다 출가시켰으니 나도 조금은 여생을 즐겨보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식당에 직원들도 좀 더 고용하고 종일 가게에 붙어 있는 것에서 이제는 얼마간 여유로운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든 몸뚱이이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숨 돌리며 좋은 풍경도 보러 다니고 조금은 저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앞만 보고 무소처럼 달려오던 인생에 겨우 숨 쉴 틈이 생겼다 여겼는데 바로 그때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지인들의 암 소식이 한 번씩 들려오고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내 온몸 미천 삼아 살아온 세월이었던 만큼 건강에는 다소 자신하고 살아왔는데 제 딴에는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어요. 아무리 요새 암이라는 질병이 흔한 병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암은 암 아닙니까? 다른 병보다 환자가 실감하는 두려움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나마 자식들 다 키워 결혼시킨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약간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들 사느라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든 자식들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각자 제 가정이 있으니 혹여 어미가 없다 하더라도 각자 제 인생 잘 헤쳐나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놈들이 암 걸린 엄마 한 번을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는 설마 내 새끼들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일이 되었으니 마음은 무거워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싶어 언제 한번 엄마 얼굴 보러 오라는 소리에 차일 비일 일이 바쁘다느니 핑계를 대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짜는 자꾸 가는데 내 새끼들 얼굴은 볼 수가 없으니 결국 전화로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통보했습니다. 두 녀석 모두 목소리가 굳는 것이 적지 않게 놀란 것 같아 어미로서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괜찮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수술받고 치료받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도리어 제가 아들들을 위로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아무리 장가가고 자기들 사는데 바쁜 아들들이었다 할지라도 만사 제쳐놓고 어미인 저 보겠다고 뛰어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가는데도 아들들은 코빼기 한번 비치지를 않았어요. 처음 며칠간은 녀석들이 바빠서 그렇겠거니 애써 마음을 달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놈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을지 모르나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길러낸 자식들이었어요. 남편 잃고
어떻게든 새끼들 고생 안 시키고 키워내겠다고 그리 아등바등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거라고 생각하니 서러우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내 덕으로 다들 저만큼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런 엄이 병들고 나니 남처럼 구는 자식놈들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참다. 제가 먼저 연락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고 전문 간병인들 다들 쓰는 추세라고 하던데 애엄마도 괜히 자기 때문에 어머니 고생시키느니 그 편이 낫지 않냐고 하기도 하고요. 엄마 몸 좀 괜찮냐는 한마디 걱정의 말도 없이 대뜸 작은 아들이 간병인 문제부터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각자 제 마누라 등살에 밀려 형제간에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올 시어머니가 암 걸렸다고 하니 자기가 간병 떠맡게 될까봐 서로 책임 미루는 며느리들 사이에서 제 마누라 먼저 챙기겠다고 평생 저들을 고생해서 키워준 이 어미를, 암까지 걸린 불쌍한 어미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두 놈 다 똑같았어요. 이제는 서럽다 못해 자식 새끼들한테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모진 세상 풍파 홀로 다 맞으며 어떻게든 자식 새끼들 번듯하게 키워놓겠다고 희생한 세월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이 괘씸한 놈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미 평생을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이제 어미 늙고 병들어 쓸모 없어진 것 같으니 암에 걸려 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해? 천하에 니들 같은 불효자식이 또 없을 거다.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거야 당연한 도리이니 아무리 먹고 사는 것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그런 유세 부리지 않고 살아왔으나 그런 생각이 단번에 날아갈 만큼 배신감이 컸습니다. 그렇게 전에 없이 호통을 치는 제게 도리어 큰 소리를 쳐대는 놈들이었어요. 우리라고 뭐 할 말이 없는 줄 알아요? 남들은 부모 잘 만나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부모 덕 보면서 살던데. 우리도 시장바닥에서 순두부나 파는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힘들었다고. 내 식구들 입에 풀칠하는 것도 고단해 죽겠는데 날더러 뭐 어쩌란 말이야. 내 인생 갈아가며 새끼 키운 결과가 고작 이거라니. 참담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새끼들을 잘못 키웠구나. 제대로 된 정신머리 박힌 인간들이라면 어떻게 저한테 저런 소리를 내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러움과 분노, 수치심, 저런 놈들에게 제 인생 희생했다는 억울한 마음까지 뒤죽박죽 감당하기 어려운 갖가지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수화기를 사이에 놓고 친 말들이 오갔어요. 급기야는 자식이라는 놈한테 이런 말마저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기 인생 건사하기도 힘든 판에 가족끼리 서로 지문 되지 맙시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나 연락 주시든가요. 이쯤 되니 화를 넘어서 머릿속에 백지장처럼 싹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 그저 웃음만 났어요. 부모에게 있어 자식이 목숨보다 귀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것도 자식이라는 놈이 최소한의 인간 노릇을 할 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사람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것도 여자 홀몸으로 나이 30 젊은 나이에 과부되어 이만큼 키워놓았는데 감히 저리 나오다니.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더는 품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끼들 기껏 청춘 다 바쳐 키워놨더니 힘없는 늙은 부모 한번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후레자식들 이야기는 지겹도록 들어보았으나 그게 내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순두부 장사나 하는 어미라 늘 얕잡아 보던 놈들이었으니 배운 것 없는 노인네 어차피 가진 재산도 없을 거라 생각했겠죠. 떨어질 콩고물도 없어 보이는데 이제 병까지 얻었으니 저들 인생의 짐이라도 될까 싶어 저리 금수만도 못한 소리를 하는가 싶더군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리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한 번을 찾아오지 않은 제 병상을 지켜준 것은 그동안 제가 후원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새끼들에게 이리 외면당하고 살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으나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 적은 감사 편지를 들고 문병을 맞은 순수한 아이들 눈망울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내가 영 헛살기만 한 건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요. 남도 도움을 받으면 저 어린 것들도 어떻게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저리 애를 쓰는데 자식이라고 해서 고작 그런 놈들을 품고 살 이유가 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왜 죽습니까? 더더욱 악착같이 살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 지금껏 헛되이 산 것만은 아니라서 놈들 모르게 나름대로 몰래 숨겨둔 재산도 없지 않았어요. 그간 그리 열심히 벌었으니 놈들 그리 업신여기는 순두부로 제 문병 와준 아이들도 도울 수 있었고요. 그렇게 마음 고쳐먹고 의욕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윽고 주치의로부터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를 갈며 치료받는 동안 세워두었던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죽을 날 받으면 연락하라는 막대 먹은 아들놈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놈들 한 짓이 얼마나 괘씸한 짓인지 모르지는 않았나 본지 근 1년 만에 낯짝을 보는 놈들이 제 어미 눈치를 보며 쭈뼛대더군요. 제게는 놈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것들이 사람으로 갱생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불어 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너희들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네놈들 세상에 내어놓은 것이 나니까 그건 내가 할 도리였겠지. 내가 이제 와서 너희들에게 더 바라는 것은 없다. 이제 여생도 얼마 되지 않고 이제 남은 날들 내 한 몸 편히 누일 수 있는 작은 집이나 하나 구해줄 수 있다면 나도 더는 바라는 것 없이 너희들한테 짐될 생각 없다. 이미 의사로부터 퇴원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저였습니다. 여생이라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들 둘, 정말 마지막까지 이 어미를 외면할지 마지막으로 놈들을 시험하는 말이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반성하면 그래도 내 새끼인데 모자란 자식이라도 품어야지 어쩌겠냐는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약간은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어미의 마지막 기대까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아들놈들이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내 새끼 먹여 살리기만 해도 뼈가 빠질 지경이구만. 어머니, 평생 뭐 했어요? 꼭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식들 힘들게 해야겠어요? 나는 못해요. 어떻게 말년에 자식들 앞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두 놈 모두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악을 쓰며 개거품을 물어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참담했어요. 내가 자식 새끼가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키워 세상에 내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만하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더는 자식이라고 이리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감싸 안아줄 생각이 싸그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고얀 것들, 이 괘씸한 것들!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니들 같은 것들도 자식이라고 평생 죽을 힘을 써 뒷바라지를 해준 어미를 감히 이런 취급을 해? 이제 저도 더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 어미한테 한 푼이라도 뜯길까 싶어 씩씩대는 놈들에게 벼락가도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생 갉아먹어 이만큼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들이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 나 암 다 나았단다! 방금 전까지 마지막을 이야기하다
암 완쾌 소식을 전하는 어미를 보고 놈들이 당황했는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내 새끼들인데도 그 꼴이 어찌나 정이 떨어지던지 놈들 보란 듯이 제 통장에 찍힌 제 기부 내역 그리고 지역신문에 기부 소식으로 실린 제 기사까지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뭐? 어머니, 우리 모르게 빼돌린 재산이 있었어요? 빼돌려? 내가 내 힘으로 번 내 돈인데 니깟 것들이 내 재산에 무슨 기여를 냈다고 그런 건방진 소리를 짓거려?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를 감쪽까지 숨길 수가 있어요? 숨기긴 누가 숨겨? 떡하니 신문에까지 난 걸 보고도 그따위 소리를 해? 자식 새끼들이 얼마나 어미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순두부 파는 어미라고 창피해야 할 줄이나 알았지. 가게 한번 찾아와 거들 생각을 안 했으면서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를 내 놈들만 몰랐겠지. 생각지도 못하게 제 어미한테 그간 저들이 몰랐던 재산이 꽤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놈들이 감히 제 앞에서 발끈했습니다. 그런 놈들을 더 들으라는 듯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저였어요. 니들한테 해준 100분의 1도 못 도와준 어린 학생들도 은혜를 알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노인네 곁을 지켜주더라. 니들 이렇게 인간 같지도 못한 것들 될 줄 알았으면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나 더 도와줄 것을. 이 더러운 것들! 나도 니깟 놈들 더는 필요 없다. 이제 병도 다 나았겠다. 먹고 살 돈도 있겠다. 더는 니들 같은 싹수 없는 것들한테 내 인생 허비하지 않으련다. 니놈들도 병 걸린 어미 버리고 제 살 길 찾겠다고 했으니 나도 더는 니놈들 볼 일 없다. 이걸로 부모 자식 여는 끝이다. 더는 내 놈들 얼굴 볼 생각 없으니 두 번 다시 내 앞에 낯짝 들이밀 생각들 말어. 어머니! 방금 전까지 병든 어미가 자기들 발목이라도 붙들까 싶어 사람을 쓸모없는 짐덩이 취급하더니 180도 태도가 달라진 놈들이었습니다. 저한테 이 정도로 여윳돈 있다는 거 몰랐으면 아마 끝까지 저 우습게 여기고 외면했겠죠. 어머니, 저희가 오죽이나 사는 게 힘들면 그랬겠어요. 맞아요, 어머니. 부정하시고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일 없다.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당장 내 집에서 못 나가?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려 해봤자 이미 제 마음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저런 놈들에게 쓸 돈은 없었어요. 뒤늦게 불쌍한 척 해대며 우는 소리를 해대는 게 그렇게 듣기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놈들이 제 척까지 달고 나타나 우거지상으로 용서를 빌어댔습니다. 병든 시모 떠맡을까봐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며느리라는 것들도 아들들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을 떨구는 모습이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것들한테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것들 바닥까지 보고 실체를 알고 있는데 더는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인면수심 자식 새끼라는 놈들과 완전히 연을 끊어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아무리 제 핏줄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도 모르는 놈들에게 내 남은 인생 희생하느니 작은 도움의 손길로 인생이 달라질 앞날이 창창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이 훨씬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한때 좌절하던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것도 후원하던 아이들이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감사의 마음으로 후원하던 학생을 더 늘리게 되었는데 그걸 좋게 봐주신 분들 덕분에 때 아닌 인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제 어미와 그리 남들 알까 싶어 부끄러울 일까지 쳐놓고도 자식 새끼라는 놈들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 이제는 제 이름 팔고 다니며 어떻게든 돈 한 푼 뽑아보려고 들쑤시고 다닌 모양이던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연락해온 지인들에게 단호하게 상대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어딜 감히. 병든 어미 버려놓고 이제 와서 어미 덕을 보려 든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 돈도 아니고 제가 재산 불리는데 기여한 바 하나도 없는 놈들이 제 어미 돈 좀 있다니까 당연히 지들 거라고 생각했던가 보죠? 어쩌다 내 남편같이 어진 사람한테 저런 놈들이 태어난 건지. 그래도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들 보기 우습고 부끄러운 인생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자식놈들 꼴이 다 저 모양이 되었는지 한탄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분수에도 맞지 않는 돈을 욕심냈기 때문일까요? 그 두 놈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열심히 노력해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일확천금 벌어볼 생각에 무리한 투자까지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살고 있던 집 담보 대출받은 것까지 날려먹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마 하니 저놈들이 자기 돈이면 그럴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연끈 짜고 해봤자 결국에는 어미가 수습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제 어미를 그리 무른 인간으로 보다니 자식이라는 놈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제 어미 제대로 아는 놈들이 없었습니다. 제정신 못 차리고 일친건 놈들인데 그걸 제가 뭐 한다고 수습하겠습니까? 이미 영까지 끄는 마당인데 말입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러다 저희 진짜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어머니, 서운하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저희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잘못 때문에 어머니라고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끝까지 문 열어주지 않는 모친 집 앞에서 동네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치는 놈들 꼴을 인터폰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자니 저것들 인간되게는 글렀다 싶었습니다. 저 눈물에 진심이라고는 단 한 톨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동네 꼬마에도 알아볼 지경이었어요. 더 속 시끄러울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인터폰 꺼버리고 제발 자기들 좀 살려달라며 바닥을 기는 놈들 끝내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나마 놈들이 뭔가 깨닫는 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아니면 뭐 어쩌겠습니까? 평생 그리 살다 가는 거죠. 참, 자식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제 새끼라도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이후로 저는 조금씩 후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 어미 그저 물주로만 생각하는 자식 새끼들한테 헛돈 새어나가지 않으니 그러고도 노인네 입 하나 정도는 충분히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후원 인맥을 통해서 만나게 된 지인들과 가끔은 교회에 나들이도 나가고 후원 중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새끼들 걷어먹인다고 밤낮 없이 일할 때에 비하면 더없이 한가롭고 평화로운 날들입니다. 지금은 쭉 이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긴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